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벚꽃은 최대 일주일 일찍 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월 말과 3월 기온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다음 달 21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벚꽃이 개화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안방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접었다 펴는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경쟁사들은 다음 주 열릴 세계 이동통신 박람회 MWC에서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라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태양에너지의 원리를 본뜬 핵융합은 미래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 가동 10주년의 의미에 대해 과학본색에서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재난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멸종을 대비해 영구적으로 종자를 저장하는 곳이 바로 시드볼트입니다. 국내 시드볼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강기호 부장을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틀째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으면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지역은 경기와 충청, 전북, 영남 내륙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80 마이크로그램 안팎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주의보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7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평소보다 농도가 약 4배 이상 짙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로 국내외 오염물질이 축적되면서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다고 밝혔습니다. 짙은 미세먼지는 내일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올해 벚꽃은 예년보다 일찍 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상사업자 K웨더는 2월 하순과 3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 올해 벚꽃은 예년보다 4일에서 7일 일찍 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벚꽃은 다음 달 21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3월 22일에서 3월 31일, 중부지방은 3월 31일에서 4월 7일 사이에 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벚꽃 명소 개화일은 진해 여좌천이 다음 달 22일, 경주 보문관광단지가 다음 달 26일, 청주 무심천변이 4월 1일, 서울 윤중로는 4월 3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은 개화 이후 일주일 정도 뒤에 절정기에 접어듭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야심작인 폴더블 스마트폰이 애플의 심장인 장소에서 베일을 벗었습니다. 갤럭시 시리즈 10년을 집대성한 신제품도 공개했는데요. 조만간 열리는 세계 이동통신 박람회 MWC에서도 경쟁사들의 신제품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어서 시장 선점 경쟁이 불을 뿜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라이벌 애플의 안방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꼽히는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폴드로 이름 붙여진 이 제품은 접었을 때는 보통 스마트폰과 같은 4.6인치 화면이지만 펼치면 7.3인치 태블릿으로 변신합니다. 화면을 기존의 반 정도 두께로 얇게 만들었고 화면이 구부려지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접힌다는 게 삼성의 설명입니다. 또 여러 번 접었다 펴도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을 갖췄다며 4월 출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With the Galaxy Fold, you get a powerful smartphone and a revolutionary tablet. All in a single premium package. 삼성전자는 동시에 스마트폰 사업 10년 기술력을 망라한 주력 모델 갤럭시 S10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S10은 카메라 렌즈를 제외한 전면을 화면으로 채운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 디자인으로 테두리조차 최소화해 화면을 극대화했습니다. 또 세계 최초로 초음파 지문 스캐너를 화면 속으로 넣어 편의성과 보안성을 모두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로 접어든 스마트폰 시장은 녹록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The competitive pressure that Samsung faces, in addition to really challenging market conditions, are that Apple remains a relentless force and Huawei are working extremely hard to take share from them. 중국의 샤오미는 삼성보다 하루 앞서 중저가 시장 탈피를 선언하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을 내놓고 삼성과 애플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我们已经超越了苹果和三星的所有的手机。我觉得这是小米相机部在过去2年里面取得了一个巨大的进步。
특히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세계 이동통신 박람회 MWC에서는 LG전자와 화웨이 등 글로벌 업체들의 신제품도 쏟아져 나올 예정이어서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SK텔레콤이 올해 말 2G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3년 동안 서비스를 유지했지만 2G 장비 노후화와 단말 생산 중단 등으로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G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1만 명 수준이며 SK텔레콤은 가입자의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G 가입자는 서비스 전환 시 30만 원의 단말기 구매 지원금과 24개월 동안 매월 요금 10,000원 할인 또는 24개월 동안 사용요금제의 70% 할인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타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4만 원의 해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전환 뒤에도 011, 017 번호를 이용하고 싶다면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 기존 번호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한시적 세대 간 번호 이동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SKT의 2G 서비스 종료는 지난 2012년 KT가 서비스를 마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달 5세대 이동통신 5G 상용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LTE보다 100배 빠른 속도를 선보이는 5G가 본격 상용화되면 미세먼지를 줄이거나 산불 진화 현장 등 일상 속에서도 5G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5G 상용화로 인해 달라질 우리의 일상을 미리 엿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기체 산불 감시 미션 진행. 명령과 함께 드론이 하늘 위로 날아오릅니다. 인공지능이 인식한 명령이 60km 떨어진 현장에 있는 드론에 순식간에 전달됩니다.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은 상공을 비행하며 화재 규모나 주변 진입로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5G의 초고속이라는 특성을 이용하면요, 바로 라이브로 제어와 여러 가지 영상들을 바로 받아보기 때문에요, 미연의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커피를 앱으로 주문하자 로봇 바리스타의 움직임이 분주해집니다. 얼음과 음료를 담고 고객에 전달하는데 1, 2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산업용 스마트 로봇을 비롯해 신속한 화재 감시와 미세먼지 측정까지 5G로 인해 달라질 일상을 엿볼 수 있는 현장에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심할 경우 살수차를 이동시켜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를 실행하는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 5G가 제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감이 컸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엄청나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도 아마 5G가 시작이 되면은 한 10배 이상 연결되는 것이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기술 활용을 막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가고 새로운 산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무력 산업들과 신산업, 서비스 분야의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경쟁력 강화되는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5G가 잘 접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드는데 포함시켜서 관련 부처들은 이를 위해 5G 관련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함께 만들어 다음 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이 14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줄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2%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 하락 등의 이유로 7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23.4% 감소했고 휴대전화 수출액도 30.8% 줄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어제였죠. 저희가 이 한국형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K-스타가 실험을 시작한 지 10주년을 맞았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이 K-스타와 함께 핵융합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K-스타 핵융합 실험 장치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이게 한국형 인공태양이라고 불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핵융합이라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이 태양을 본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태양이 아주 강렬한 빛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원리를 그대로 지구상에 옮겨와서 에너지를 얻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죠. 예. 그 장치가 바로 K-스타인 거고요. 그래서 이 K-스타를 인공태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태양 원리를 모방했다. 그래서 핵융합 발전을 인공태양이다라고 네. 부르는 거군요. 자, 이 기술을 구현하는 장치가 또 K-스타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핵융합 발전하면은 사실 이 원자력 발전인과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 핵융합 정확히 어떤 걸 말하나요? 이 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조금 예. 이제 원자력과 비슷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원자력 발전이 핵 분열의 원리를 이용을 한다면 이와는 상반되는 핵융합의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 이 태양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예. 태양 속에는 수소가 들어있고요. 이 수소의 원자 핵이 태양 중심부와 같이 고온과 고압의 상태가 되면 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융합인 거죠. 예. 그러면 이 융합 과정에서 수소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헬륨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가벼운 수소가 무거운 헬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예. 이걸 우리가 핵융합 에너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에너지를 K-스타와 같은 장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청정 에너지라고도 부르는 거군요. 네. 네, 앞서 태양 에너지 원리를 모방한 것이 핵융합 에너지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지구상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뭐 수소 원자핵이 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태양과 같이 아주 높은 온도와 아주 밀도가 높은 상태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고압 상태가 돼야 되겠죠.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이런 상태를 만들게 되는 건데요. 네. 이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가 아닌 제4의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에서는 원자핵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핵융합이 활발하게 잘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플라즈마가 발생하면 이 플라즈마는 형태가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D자 모양으로 생긴 초전도 자석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석을 만드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 자석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데 이 자기장이 플라즈마를 진공 상태로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가둬놓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안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게 되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초고온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면 핵융합 에너지도 얻을 수 있게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플라즈마를 가둬놓는 그런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게 그럼 K-스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그릇 안에 진공의 용기를 만들어 놓고 예. 그 안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뒤에 그 안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네. 이때 이제 필요한 게 바로 연료가 될 텐데요. 예. 그냥 플라즈마만 있다고 해서 핵융합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네. 앞서 우리가 수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연료가 되는 수소를 넣는데 여기에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중수소는 바닷물을 이용을 해서 쉽게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삼중수소는 우리가 흔히 쓰는 리튬에서 분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말씀만 듣고 보면 연료 자체는 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바닷물은 무한에 가까운 자원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또 노트북이나 휴대폰 배터리에 흔히 쓰는 이 리튬 자체는 아직은 매장량이 풍부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핵융합 에너지를 고갈되지 않는 무한 에너지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핵융합 에너지를 궁극의 미래 에너지원이다 네. 이렇게 부르고 있군요. 자, 그리고 이 K-스타를 통해서 이런 원리를 구현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네. 이 앞서 말씀드린 이 D자형 초전도 자석을 이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토카막이라고 합니다. 예. 이 실용화에 가장 가까운 방식이라고 해서 주목을 받는 방식인데 K-스타가 이 방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예. 이 K-스타의 정확한 뜻이 그래서 초전도 핵융합 연구 장치 이렇게 되는데요. 이 K-스타를 통해서 고성능 플라즈마를 발생하고 유지하는 기술들을 계속 실험을 해가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기술 수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네, K-스타가 10년이 되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008년에 처음으로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핵융합의 목표가 바로 이 장시간 동안 고성능 플라즈마를
유지를 하는 건데 이를 위해서 조금씩 기록을 경신해 왔는데요. 이 최근에 아마 저희가 보도로도 전해드렸을 텐데 K스타의 플라즈마 온도를 1억 도까지 올려서 1.5초까지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1억도 말만 들었을 땐 정말 엄청난 고온인 건 알겠는데요. 1.5초간 유지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10년 동안 온도를 조금씩 올려온 셈인데 언뜻 보면 작은 차이 같지만 여기에 굉장한 기술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1.5초라고 하는 게 지금은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씩 이 시간을 늘려가야 되는 건데요. 자세한 설명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핵융합 발전소의 운전 온도가 1.5억도입니다. 그래서 핵융합 발전소 운전 온도에 그 접근하는 1억도 벽을 우리가 드디어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거를 20초 이렇게 늘려서 이제 20초 대까지만 넘었으면은 국제 핵융합 연구계에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독보적인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핵융합 발전소를 운영하려면 온도가 1.5억 도까지는 올라가야 하는데 거기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이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말씀하셨다시피 10년이 걸린 거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들고 까다로운 기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플라즈마가 이 연구의 관건인데요. 이 핵융합에서는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게 바로 핵심 기술입니다. 이 플라즈마가 허리케인보다도 훨씬 더 예상하기 힘든 아주 복잡한 기류를 발생을 시켜서 핵융합을 방해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D자형 자석의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플라즈마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가는 겁니다. 또 이렇게 1억 도까지 초고온 플라즈마를 만들었다고 해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서 인터뷰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거를 10초만 늘리는 것도 굉장한 성과입니다. 이 앞으로 K스타는 올해 안에 이 10초까지 이 시간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씩 이렇게 기록을 새롭게 경신을 하면서 지속 시간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5초 유지한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기술력이 정말 상당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텐데 그럼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네, 이렇게 이 1억도 플라즈마 달성에 성공한 나라가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앞서 이 중국이 지난해 11월에 이 1억도 가열에 성공했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원리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데는 우리 K스타가 훨씬 더 가깝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이긴 하지만 원리만 따지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경우가 1990년대 이미 핵융합 연구를 시작을 했다면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와서 이 핵융합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후발주자면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은 이 민간 투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기술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요. 일본도 우리처럼 이런 초전도 핵융합 장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각 나라의 상황을 관련 내용 인터뷰로 들어보시죠. There are two priorities. The first one is to deliver ITER. The second priority of the US is clear, and that is to produce some fusion electricity by the middle of the century. The national academies say a pilot plant. That's actual electricity from fusion by the middle of the century. In Japan, we have a very global strategy toward realization of nuclear fusion energy. We are aiming to achieve that middle of this century. Towards that goal, now in Japan, we are constructing a superconducting tokamak device named JT60SA. 네, 이렇게 인터뷰로만 봐도 정말 국제적으로 핵융합 연구에 대한 관심이 뜨겁네요. 네, 맞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런 각 나라의 연구가 결국은 국제 공동 연구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이 현재 프랑스 카다라슈 지방에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가 건설 중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 핵융합이 전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실증해 보는 장치인데요. 500메가와트급의 에너지 발생 장치를 실제로 만들어서 핵융합 기술을 검증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과 일본, EU와 같이 선진국
7개 나라가 함께, 7개 나라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각 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과 연구 성과들이 모두 이터에 한 번에 적용이 돼서 네. 하나로 모이면 이 실증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정말 국제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전 세계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만큼 핵융합 연구가 주목받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이 장점을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입니다. 이 핵융합 연료 1g이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욕조 반 정도 양의 바닷물에서 추출한 중수소와 네. 노트북 배터리 하나 정도에 들어가는 리튬이 있으면 한 가정이 30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원자력 발전과 비교를 해도 7배 이상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 사고가 나더라도 폭발이나 방사성 물질 누출의 위험이 적은 편입니다. 네. 이 연료를 한 번에 넣어 놓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해서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료 주입만 멈추면 바로 이 핵융합 반응을 중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폭발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핵융합은 고준위 폐기물이 아니라 중저준위 폐기물만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수십 년 정도 보관을 하게 되면 자연 상태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도 좀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덧붙여서 또 앞서 연료 공급까지 쉽다고 하셨으니까 네. 정말 궁극의 에너지원으로 부릴 법한데 언제쯤 이 기술이 상용화될까요? 이 현재 이 이터가 완공되는 시기가 이 202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들을 모두 검증해 볼 거고요. 이 검증이 끝나게 되면 전문가들이 한 2040년쯤 되면 우리가 실제로 상용화할 수 있는 핵융합로가 건설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용화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남긴 했지만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직 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남녘에서는 나무 심기가 시작됐습니다. 산림청은 올해 서울 남산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2만 1,000헥타르에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대전 대덕 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됩니다. 오래된 산업단지 주변에 숲을 만들어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60헥타르가 전국에 시범 조성됩니다.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숲 4,000헥타르도 새로 확충됩니다. 상록수고 인면적 지수가 높고 단위밀적당 기공이 많은 그런 나무들을 생활권 주변에 식재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은 올해 서울 남산 면적의 74배에 이르는 2만 1,000헥타르에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숲을 가치 있는 경제자원으로 만들고 그 혜택을 국민에게 돌리는 사람 중심의 산림 정책이 골자입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나무사랑 문화 확산을 위해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미래 100년의 시작, 새산, 새숲이라는 주제로 식목일 앞뒤로 나무 나눠주기, 내나무 심기, 나무시장 등 3가지 행사가 마련됩니다. 12,000헥타르의 경제수종을 심고 온나무, 헛개나무 등 투경자원과 금강소나무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산림자원을 육성해 주민소득과 부가가치도 높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습도 잘 우거져서 함께 한반도가 전체 풀어지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새산새숲 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산림청은 내 삶을 바꾸는 숲속의 대한민국을 넘어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나무 심기로 하나 되는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멸종 우려가 제기되온 갈라파고스 거북이 113년 만에 갈라파고스의 외곽섬에서 발견됐습니다. 에콰도르 환경부는 국립공원 공동탐험대 등이 갈라파고스 서쪽 페르난디나 섬에서 100살이 넘은 암컷 페르난디나 자이언트 거북을 발견해 전용 사육장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페르난디나 거북이 발견된 것은 1906년 이후 113년 만입니다. 연구진은 암컷 거북과 함께 발견된 배설물 등을 통해 섬 안에 또 다른 거북이 살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자연 번식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페르난디나 거북은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정한 멸종위기 동식물 중 심각한 위기종과 절멸 가능종으로 분류되는 동물입니다.
지난해 비타민 D 결핍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비타민 D 결핍 환자는 9만여 명으로 2013년 18,000여 명에서 연평균 48.1%씩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집계에서는 50대 여성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가을에서 겨울로 갈수록 환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D는 뼈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지용성 비타민 가운데 하나로 부족할 경우 골다공증과 구루병 등의 위험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3D 프린팅 산업에 올해 5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 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철도 부품이나 의료기기 제작 등의 사업을 비롯해 3D 프린팅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 확대와 인력 양성 등에 투입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3D 프린팅 제품의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연료를 사용해 삶을 변화시켜왔죠. 하지만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은 기후변화와 방사능 문제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요즘, 핵융합 에너지가 새로운 미래 에너지원으로 도래할 날을 꿈꾸며 사이언스 투데이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